방금 소개받은 김주환입니다. 에피소드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글을 여러분에게 강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목사 되겠다고 한신대 신대원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시험을 냈는데 그 문제 중에 팔복을 써라 했는데 이 학생이 5복까지 쓰고 6복부터는 생각이 안 났는가 봐요. 그래서 6번째 복에 한신대 입학한 것. 그래서 무조건 그 학생 100점 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신을 졸업하셨거나 한신에 몸담고 있는 그 자체가 팔복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신 역사의 인물들이 오늘 이 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한신과 기장을 정초하신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과거의 인물을 단지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품었던 비전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인물들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유리 서울 캠퍼스는 우리 기장과 한신을 정초했던 이 역사의 인물들의 혼이 담긴 곳이요, 우리 한신대학교의 모체이자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는 이분들이 남기신 그 흔적이 이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석공원에 노석 김대현 장로님과 그 두 분의 아드님이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공관 앞에는 여러분 큰 돌에 학문과 경건, 우리 학교의 건교 이념이요 건학 정신입니다. 장공 목사님의 친필 희호를 여기 계신 김경재 교수님께서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저 돌을 구해하셔가지고 새겨놓은 것입니다. 포토전이도 하지만은 우리 학교의 하나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놓은 그러한 그 모뉴먼트입니다. 또 진입로에서 중간쯤 오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57년 4월 19일 날 장공 본관을 이렇게 완성하고 정초석을 쌓는데, 그 정초석 문구를 그 장인 소기지석 성이 옥각지수석이다. 그 마태복음 21장 42절 송환 목사님이 쓰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진과 함께 중간쯤 가면은 그 주춧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면은 진입로에서 정문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의 첫눈에 띄는 게 동자동 교사의 석축 그 정문과 그 아래에 만우 목사님이 유언이 돌비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죽고 얻은 내 뼈를 우리 조선신학교에 들어가는 문에 묻어서 우리 학교 직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내 뼈를 받고 넘나들게 해주게. 1950년 만우 목사님께서 학교에 있던 모금운동하러 미주를 방문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겨우 어떻게 몸을 추스려서 귀국을 하셨을 때에 4월 달에 학생회에서 귀국 환영회 할 때에 하셨던 말씀을 학생이 받아 써가지고 한신 학보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유리 동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뭐 이렇게 건물들도 보시지만은 이 네 군데는 꼭 이렇게 가셔서 한번 가슴에 담고, 너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며 가며 항상 너희들의 심장 속에 이런 것들을 새겨라.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신과 기장을 세운 이분들의 정신과 혼을 먼저 배운 게 중요하다, 그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이 세 분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저는 민족과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민족과 역사를 품는 에클레시아 운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그 삶의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목사였고
또 교회 담임을 하시는 목회자였지만은 또 교육자이셨지만은 사회운동, 민족운동, 독립운동, 여러 계몽운동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에클레시아,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 맡은 과제는 송암과 만우의 관계와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두 분의 목회 사역에 저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송암 함태영 목사님은 만우와 어떤 관계였고 언제 처음 만났을까? 제가 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송암 함태영 목사님은 만우에게는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관계들을 1919년 3.1운동 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선은 그 송암 함태영 목사님 어떤 자료에 보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자료에는 1873년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전주에서 태어나셔서 무산에서 자라셨다, 또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송암 목사님 오전에도 지금 계속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의 그 삶의 그 이력을 보면 송암이라는 목사님을 파악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자화상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화상은 송암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였고 괴아파 법관으로 일했다. 둘째 자화상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며 살았다. 셋째 자화상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기독교적 민주국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송암 목사님은 이 세 영역을 한때 잠깐 취미로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관으로 일했다라는 것은요, 법관으로서의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이 콘텍스트 적용 능력을 갖추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분이 목회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이상 속에서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만호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의 권유로 신학 공부하고 또 남대문 조사로 계시다가 일본 야오야마, 또 미국 덴버 신학교에 가셔서 아일리프에서 신학의 당시로서는 최고 학위까지 공부하신 분이시고, 아마 외국에서 신학 박사로서는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궁혁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 과정 하시고 국내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하신 분이고, 외국에서 직접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시고 귀국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만우 목사님이 최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만우의 자화상도 신학자요, 목회자요, 교육자로서 그의 인격과 신앙, 민족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하나로 엮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암과 만우의 인연은 3.1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송암 목사님께서 조사로 일하시다가 3.1운동으로 투옥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부임하셔서 3년간 조사로서 또 만우 목사님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동지적 관계로 끈끈하게 이제 발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송암 목사님께서 만우와 장공이 주축되어서 설립된 이 조선신학교 학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송암 목사님께서 3.1운동 과정에 아주 주역을 하셨는데 34인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그 밑작업을 하고 주도했던 분은 송암 목사님. 이건 결코 역사의 과장이 아니고 많은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럼 왜 33인에 안 들어갔느냐?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인은 잡혀갈 게 뻔하는데 잡혀가고 나면 이진으로 수습을 네가 해라, 그랬다라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손병희, 이승훈, 한용과 함께
송환 목사님께서 법정 최고형을 언도받습니다. 3년을 받아요. 그리고 복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송환 목사님께서 많은 이 사회구원운동이라든가 대한독립촉성회 국민회의라든가 기독교 훈국형제단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조직하시고 이끄시는 지도자로 활동을 하셨고, 또 만우 목사님도 3.1운동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온창과 유포체라든가 수양 동우회 그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때의 많은 민족운동에 직간접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장공 목사님의 그 만우 회상기에 보면은 만우 목사님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그는 유모에 능했고 인정다웠고 창의적이었고 용감했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민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할 만큼 민족애에 불타는 애국자였다. 그는 선교사 기관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주체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 종교로서의 기독교 생생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신학교육기관을 구상하고 있었다. 장공 목사님께서 만우 해상기에 만우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암과 만우의 두 목사님 모두 인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를 믿으면서 질곡에 빠진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민족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이 땅 위에서 참된 에클레시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질풍노도처럼 달려왔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과 꿈, 사상은 조선신학교 설립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여러분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서북계 중심의 교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서 신학교 교육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송환 목사님, 만우 목사님, 장공 목사님이 한경북도 이 비서북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늘 이렇게 좀 교단의 중심 세력으로부터 늘 이렇게 좀 무시당했다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견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 보수 대립 구도 속에서 선교사들로부터 독립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신학과 교회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서 만우와 송암은 공통의 주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신학원이 이제 조선신학교로 발전하고 세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송암 목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신학대학이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송암이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송암과 만우는 이 격동의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려면 역량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만우와 송암의 많은 이야기들은 21쪽에 여러분이 제가 인용을 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이 이제 부산의 남부민동으로 가서 천막당 교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길러내겠다라는 그 교육의 열정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우 목사님은 납북이 되셨고 그 공백기를 이제 장공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 이끌어가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짐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장공 목사님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 1952년에 이제 전쟁이 한참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인데 부산에서 이제 모든 그걸 끝내고 서울로 환도하는 논의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신학 노선을 문제 삼아 가지고 한국 장로교 안에는 이 장공을 비롯해서 조선신학교 측을 쳐내려고 엄청난 이 노비가 벌어지고 장공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그런 싸움들이 교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또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 송암이었다. 그래서 송암을 비롯해서 김세열, 이남규 등 이 한신편 원로 목사들이 환도를 동의하면서도 장공 목사님 편에 확실히 서서 우리 대학과 우리 교단이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서울로 이제 막상 이제 복귀하다 보니까 동자동 교사가 굉장히 비좁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큰 그 신학 교육의 꿈을 안고 있는 장공의 머릿속에는 캠퍼스를 좀 더 옮겨야 되겠다. 교사를 확장시켜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신학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상이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의 도움으로 스코트 박사와 함께 새 캠퍼스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장공 목사님의 말입니다. 새 캠퍼스 부지 물색에 함태영 부통령도 열심이었다. 함옹은 금호동 골짜기 맞은편 산 시유지 약 3만 평을 시청해서 대부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가서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그 교사로서 세우는 그 부지로서는 좀 부적합하게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고 캠퍼스 만들 부지가 부족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유리산 129번지가 낙찰되었는데, 또 이 교지를 마련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송암 목사님이셨다. 이 새 교지는 임야가 99,945평으로서 이게 정신여고가 이 땅을 교육 목적으로 매입 교섭 중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함태영 목사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이걸 우리 학원이 사는데 가교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1,000몇 평을 더 사가지고 그 일부를 더 따가지고 이 땅이 최종적으로 10만 몇 평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새 교지로 한신의 캠퍼스가 옮긴 이후로 송암은 연로한 몸에도 불구하고 대학 업무를 계속 맡았고, 장공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함태영 부통령은 자주 신학교에 행차하셨다. 나도 높이 모셨고 교직원 학생들도 존경과 애의로 맞이했다. 그가 학장이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그의 관저에 찾아가 학교 사정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언제나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돌아가신 그 명예교수이신 우리 이장식 교수님에게도 저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그 조교수 시절에 그 동자동에 계실 때 이렇게 그 결제 받으러 그 중앙청에 있는 그 자리로 가시면 이렇게 기품이 당당하시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도장 이렇게 받고 왔노라,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우 목사님이 납북되기 이전에 송암 목사님에 대한 정성이 또 매우 두터웠습니다. 만우는 당시 교단 중진이었던 송암에게 재단 이사장을 맡겼고, 학교에서 접수한 사택 한 칸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이 만우 목사님의 회상입니다. 사택에 있는 도동 언덕바지를 내려와서 신학교에 한 번씩 들르는 일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싶었다. 만우는 한 목사님을 부축하여 모시고 가서 점심을 대접하며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한 목사님께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점심 한 그릇 대접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할 정도로 송암 목사님을 극진하게 모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신학대학은 1964년 10월 24일 향년 91세로 별세한 송암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송암기념사업관 건립 후원회를 조직하고, 캠퍼스 진입구에 근처에 송암기념관을 단층으로 지었고, 훗날 이 기념관은 송암교회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신대학 50년사는 송암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수유리 교지 구입과 캠퍼스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신학원 설립 기성의 위원이 된 때부터 본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 일제 치하 때부터 민족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아온 분이다. 이렇게 학교의 공식 학교의 그 50년사는 송암 목사님을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의 출범과 송암의 관계는 어떤가? 저는 오늘 교단 70년 새 역사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중세 교회사가
누구의 유산이냐 대부분 물어봅니다. 프로테스탄트 유산이냐 로마 카톨릭 유산이냐. 대부분 학생들은 로마 카톨릭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역사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를 발표하면서부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역사가 역사적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역사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너무 프로테스탄트 역사의 1517년을 강조가 하면 역사라는 것은 단절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1953년이 우리 기장에게는 굉장히 새 역사 출발로서 중요한 의미의 해기는 하지만은 너무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 이전에 조선 장로교의 역사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올해도 총회 몇 회입니까? 8회입니까? 총회의 카운트는 조선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설립된 1912년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의 출범은 한국판 종교개혁 교회의 출범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가 조직되어서 한 50여 년 만에 다시 새롭게 에클레시아 젠퍼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또다시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에서 설립되는 의미에서 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전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1553년에 갑자기 우리가 생겼다. 그런 것들은 역사 해석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기독교 장로회였거든요. 1961년에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공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캐리그마 신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온 오늘에 보면은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줄기차게 공부해오고 강조해온 교단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한국 예수교 장로회를 써야 된다고 봐. 저쪽은 캐리그마를 자꾸 강조하니까 거기가 기독교 장로회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통전적으로 역사는 봐야지 어느 한 단면만 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70년을 맞이하면서 좀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은 기독교 신앙을 민족과 국가의 비전으로 삼았고, 그래서 기독교 사회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고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 농촌재건운동, 기독교 일치운동, 사회복음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은 23쪽에 제가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신학교 교수들이요, 기독교 훈국형제단이라든가 이 농촌 그 교육 지도자 운동에도 많은 교과목과 강사로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자료를 하나 보니까 1919년 1월 8일자 기독 신보를 보니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세계는 전후 처리로 굉장히 그 어수선하던 시대였거든요. 1912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총회가 처음 조직해서 설립된 지 불과 6년 만에 유대인 구제 활동을 벌입니다. 유대인 구제 활동을. 그래서 그 서구 지역의 여러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은 아사자들이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자 송암이 그 구제 활동에 발기물을 써요. 그리고 남대문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제 헌금을 그리 보내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암의 이러한 구제 활동이라든가 사회 계몽 운동은 해외에까지 벌써 손이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송암에 참여했던 장로교의 대표로 참여했던 지금 NCC죠. 한국기독교연합회의 대표자로 참여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연을 확장하고 많은 우리 사회의 영역에 활동하신 민족과 역사를 아우르는 두 분이셨다. 그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쪽에 제가 네 번째로 이제 송암과 만우에게 길을 묻다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암과 만우가 꿈꾸었던 그러한 이상들과 비전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비전과 이상을 역사화시키고 현재화시키는 작업이 우리 후손들에게, 후학들에게 책임으로, 과제로 주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명성 있는 이런 분들의 가문 자랑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가문 자랑만 해서 그건 무슨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김씨 가문 몇 대손이요, 우리 멧돼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요, 그런 말 자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어를 계승해서 오늘의 실천하고 개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분들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는 쏙 빠져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프랑스 사제요 신학자인 블루아의 피터는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왜소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들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송암과 만우, 장공의 어깨 위에 서서 과연 무엇을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얻되 네 것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괴테의 말처럼 조상의 빛난 어를 이어받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는 노력은 마땅한 일이다. 그 함태영 옹의 세계 일주기, 우리 한 박사님 아까 그 비서실장이 썼는데 제가 본 것은 김정준 교수가 쓴 것이었거든요. 그 김정준 교수가 쓴 그걸 그 앞에 보니까 희어로 송암 목사님이 그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송암의 그 인생의 그 정리를 하시면서 평생 가슴에 새겼던 어떤 하나의 그 삶의 철학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세왕 적염, 만우의 성빈 사상. 이 사상은 이 두 분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요 신조고 철학을 하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거룩한 청빈, 가난, 성빈, 이것을 이 두 분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로 보았다. 그래서 민족과 역사가 빠진 기독교 복음은 무의미하고 복음 없는 민족과 역사는 불완전하다고 봤다. 그래서 송암과 만우 모두 기독교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와 국가를 굳건히 세우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교육자요 민족 독립운동가로서 역사를 산다는 것은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길이요 그 길이 곧 예수를 만나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송암 함태영 정기를 집필한 김정혜 교수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송암에게 교회와 국가는 언제나 병렬 관계였고 그를 공정과 공평, 신부적 인간관, 정의와 자유가 대한민국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 인물로 그 정기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암은 교회 지도자요 기독교 사회운동가요 국가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주역으로 활동하였지만 늘 청렴하고 청빈하였으며 자신의 의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밭에 묻힌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분의 삶이, 이분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분이 활동이라든가 그 공헌을 고려해 볼 때에 우리 한신과 기장과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신과 기장 또 한국교회의 하나의 인물로서 분명히 이제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두 분은 큰 인물이셨다. 송창근 목사는 무슨 팔을 내세우는 신학이나 교회를 생내적으로 싫어하였고 강원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송창근 목사야말로 남과 북 지방색을 뛰어넘는 품이 큰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송암과 만우 목사는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복 분단이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민경배 교수님께서 만우 목사님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훗날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지도였다. 남대문 교회사를 보니까 만우 목사님을 이렇게 평해 놨습니다. 그는 학자보다는 훌륭한 경제가 목사로서 자주 독립에 깊은 관심을 보인 분이셨다. 교육자로서 그의
영향을 받은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만우 목사님에 대한 남대문 교회사에서 평한 평가입니다. 이덕주 교수는 송창근의 신학을 조화의 신학으로 명명했습니다. 만우는 정통주의, 근본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파의 배타적이고 교조적인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설교, 교회와 사회가 늘 만우에게는 조화롭게 그렇게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한국 신학과 교회의 양극단의 신학과 이념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도와 중용의 노선을 항상 취하셨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송창근 목사가 계셨더라면 장로교 분열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단지 송창근의 인간적인 품성에 기대한 말이 아니라 교계 지도자여 신학자로서 그의 신학 노선이 그만큼 포용적이었다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 여러분 송환과 만우에게는 너무도 절실했던 과제였을 것입니다. 3.1운동의 구국적 동지로 인연을 맺은 그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신학교를 세워서 교계 지도자 양성이 곧 민족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 제어수인 고사를 언급하면서 인물을 기르는 것이 곧 건설의 기초 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우는 예배당 건축보다 인간 건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만우 전기작가 송우회 선생은 송창근 목사를 벽을 문으로 만드는 사람, 그가 벽을 밀어서 만들어 놓은 문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계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교회사 관점에서 볼 때에 송환과 만우는 한국 민족의 주체적 신앙관의 정립을 강조하고 기독교 신앙을 국가 사회의 윤리적 토대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폐수 방류와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송환과 만우, 장공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표로 삼아야 할 참으로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